자, 오늘은 어제 제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의 방송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말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자. 그래서 여대 야소가 됐을 때, 그리고 여소 야대가 됐을 때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압도적인 여대 야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여대 야소가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소 야대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요거 하나로 됐단 말이지. 여대 야소 쪽으로 집권 여당 쪽이 아주 압도적인 걸로 됐는데, 기사가 좀 오늘 많이 볼 건데 주요 키워드 위주로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종부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임대 등록 의무화, 전월세 시장, 양도세 중과, 규제지역, 법인, 기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기사는 땅짓고인데 요거 땅짓고 이거 아시죠? 땅짓고 잠깐만 우리 요거 안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초록색 이거 해야지. 땅짓고 요거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건데 어제 거예요. 어제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벽 5시 아침 5시 30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예측 기사란 말이에요. 예측 기사. 자, 예측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앞에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요. 뒤에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여당 승리 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 저도 시행된다의 한 표. 시행된다의 한 표고요. 요 기사 하나만 어제 아침이고요. 나머지 보여드릴 하나, 둘, 셋, 넷 요 관련된 나머지 4개 글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바로 나오는 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속도 내놔. 벌써 나와. 저는 된다에 한 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헤럴드 경제인데 요거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보통 2년 살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그거를 한 번 더 갱신, 또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니까 한 번 정도 더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청구를 1회 또는 2회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2+2 또는 2+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또는 6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때 혹은 3+3 이렇게 갈 수 있어요. 3+3. 그래서 3+3은 내가 청구권을 1회 가져가는 거잖아요. 1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 이걸 2회로 하면 어떻게 될까? 3+3+3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이때 염려되는 게 뭐예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2+2 혹은 3+3 이렇게 4년 또는 6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그게 싫으니까 보증금 그걸 확 올릴 수 있잖아요. 시세대로. 그럼 어떻게 된다?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함께 세트로 가야 돼. 세트로.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두 개가 세트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뭐냐? 세입자 주거 안정인 3종 우선 추진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회기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집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 보시면은 여기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른바 3종 세트. 야, 하나 더 있다. 전월세 신고제. 아이고야. 말 그대로 전월세 신고제도 부동산 실제 거래한 것처럼 실제 거래가로 무조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제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종 세트.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크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거 약간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할 건데, 전국에 임대주택이 몇 채가 있을까?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서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정부도 모르거든. 정부도 몰라요. 추정하기로 850만 채 정도. 850만 채 정도. 자, 그러면은 전체 850만 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등록한 게 얼마일까? 이거는 데이터로 딱 나오잖아요. 작년 연말 기준 150만. 150만. 그러니까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자, 150 나누기 850 하면은 대략 한 17% 정도 나와요. 17%. 대략 한 20% 정도 나온다. 대략 20% 정도. 등록 임대주택 대략 전체의 20% 내외. 자, 나머지 80%잖아요. 미등록이. 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3종, 이걸 3종 세트 실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 미등록이 등록처럼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자, 만약 3종 세트 시행하면 미등록 80%가 등록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엄청 크다, 세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세트로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했든 안 했든 이걸 만약에 두 개가 시행돼 버리면은 나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지 간에 2+2 아니면 3+3 해줘야 되는 거고,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을 다른 못 쫓아내요. 그러면서 중간에 올리는 거 5%밖에 못 올려요. 그럼 내가 등록을 하나 안 하나 효과 똑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무서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A 어차피 등록 안 해도 묶이는 거랑 비슷하니까 세제 혜택이나 받자 그러고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미등록 80%가 점점 줄어들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아주 빅픽처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요렇게 해야지 된다. 그럼 끝난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기 보세요. 자, 법무부 관할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안 역시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2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전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세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서 여당에서 도입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은희준님이 지금 등록하는 것들은 어차피 세제 혜택이 별로 없지 않냐고 했는데 많이 있죠. 내가 9.13 전에 취득을 했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장특권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또 혜택이 있고요. 그건 너무 복잡해서 오늘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등록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혜택을 받을까?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요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미리 올려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미안해요, 임차인한테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임차인이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조금 빨리 어떻게든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상가는 현재는 해당 안 되죠. 상가는 어차피 지금 5%인가 9%인가 그 정해져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게 점점 상가처럼 될 거예요. 주택이 상가처럼. 그래서 전부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자, 일단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좀 이게 될 거고, 그럼 요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요거가 이제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실행될 가능성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미등록해도 등록한 거와 효과가 비슷해져 버리니까 좀 내가 전세나 월세를 받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저금리 등, 저금리, 보유세 인상 등. 자, 전세는 무조건 줄어든다. 왜? 어차피 저금리니까 전세 받아봤자 어디 다 할 데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뭐 갭 투자하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보유세 대신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임차인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전세가 상승.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전세가 상승이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 3종 세트 시행 전에 미리 올릴 가능성 높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임차인이라면 미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수하는 것도 방법. 차라리 대출 원금 이자 내게 더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소급 적용은 못하겠죠. 설마. 항상 규제 시행하기 그때부터 이제 보통 들어가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전월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최초 공개. 저도 사실은 지금 집을 팔고 거기서 또 투자금 빼서 하고 럭셔리 월세로 가려고 했었는데 잠깐 계획 보류, 전면 보류. 제네시스도 지금 현재 전면 보류. 그래서 와이프하고 우리 내무부 장관님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냥 실거주 가져가서 내가 원금하고 이자 내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월세 들어가기 불안하더라고. 이 사람들 확 올려버릴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우리 갈 길이 멀었다. 빨리 하자. 자,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설마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토지 공개념은 솔직히 너무 심하다.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돌이켜보면 지난 2월 이게 선거 전 2월 보면은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면 실제로 토지공개 도입해야 한다. 어제 제가 밤에 치킨을 먹고 좀 늦게 잤어요. 늦게 자면서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서 봤을 때 뭐 여당 한 140, 150 그리고 야당 한 100석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어차피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왈가부할 필요는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프하고 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개헌 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종합적 대책을 우리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근데 이건 개헌 아니에요. 개헌안.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개헌을 그나마 조금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 야당 저지선이 한 1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 갑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볼게요. 집값은 약세 전환.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기사냐면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래. 여기서 이제 기사 이제 이것도 결과 끝나고 나온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나온 결과를 이제 좀 분석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이달 말 논의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주목. 자,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는 예정대로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논의 본격화. 요거는 말씀드렸죠? 3기 신도시 빼고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하고 상한제는 이거는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코로나 여파 집값 하락 지속. 규제 완화 기대했던 다주택자 매물 늘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번에 좀 총선 지나고 나서 좀 뭔가 야당 쪽에서 좀 이게 의석이 나와서 어떤 균형과 견제가 되면 좀 약간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그 기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여당이
그냥 승리한 게 압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올해 6월 전에 이렇게 보유세 내기 전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급매가 일부는.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종부세. 자, 종부세. 자, 종부세. 12.16 대책 때 일단 12.16 대책 때 나왔던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냥 끝났다. 그냥 이거는 끝났다. 다만 저는 그 일부 여당 내 일부 의견 있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건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어제 뭐 했습니까? 중위 투표자 정리와 콩도로세 역설그 했죠. 우리 지적 수준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고품격 채널 제네시스와. 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양극단에서 자기들의 색깔을 내고 있지만 선거 때가 오면은 살짝 중간에 수렴한데 이게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의견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그냥 12.16 대책 때 나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일말의 희망은 가져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약간 그 12.16 대책에서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12.16 대책대로 된다고 그냥 보시는 게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똑띠 아줌마님이 지금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6월 전 급매 나올 수 있다. 총알이 준비된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될 수 있다. 저 이거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똑띠 아줌마님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요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코로나 여파 집값 하락 지속 규제 완화 기대했던 다주택자 매물 리스트. 자, 말 나온 김에 이거 합시다. 여기 보면 제가 다 적어놨어. 어디 갔어? 안 적어놨구나. 여기 내 집 마련. 자, 내 집 마련 볼 건데 잘 봐요. 수도권이라고 가정합시다. 수도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매가는 어떻게 될까? 매가는 보합 또는 일부 하락 이렇게 되겠죠. 전세는 여기 있잖아. 여기 전세가 상승 나오죠. 전세는 상승. 그럼 어떻게 돼요? 갭 줄어듦. 자, 근데 갭 줄었다고 이걸 줄었다고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갭 투자를 한다고 제가 수도권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수도권 가정했잖아. 수도권 잘못됐다가 갭 투자했다가 지금은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실거주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거주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거주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실거주자가 됐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는 이 아파트 투자의 정석 온라인 저자 특강을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하니까 이거 듣는다. 벌써 댓글 240개라고? 나 이거 댓글 언제 다 주냐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이거 알바 하실 분. 농담이에요. 정신이 없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무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겠다 진짜. 그래서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꼭 저점에서 잡으려 그래. 그거 못 잡아요, 그거. 그럼 포기하세요. 모태 짠돌이님 알바콜?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논리 이해되죠? 매가는 내려가거나 보합 가능성. 게다가 전세는 올라갈 거다. 그럼 갭이 줄어든다. 그럼 결국 실거주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총알 확보해라. 눈여겨본
지역, 가격 꾸준히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남을 가고 싶은데 강남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잠실 워컨션 때리고 들어갈 수 있죠. 잠실에서 유망단지, 뭐 엘스, 리센츠 이런 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고 동, 향, 평형 따라서 계속해서 로얄동, 로얄층, 중간, 약간 좀 싼데 해가지고 일단 내가 좀 중간 이하라도 좀 싼데 나오면은 금매 나오면 들어간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아, 그렇게 할까? 맞아요. 똑띠 아주머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절대 저점 못 잡아요. 물론 이제 내가 사고 나서 값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의 그동안 살면서 기회비용이라든가 실거주의 만족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바닥을 보겠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바닥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반등을 살짝 할 때 있어요. 그때 들어가야 돼, 그때. 그렇지만 반등 살짝 할 때 들어가는데 요즘에 워낙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팡 튈 수 있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이밍은, 야, 이런 것도 알려주냐? 올해 6월 말 혹은 그 이전. 물건 분명히 좀 나올 거다. 2차 매수 타이밍, 올해 이제 세법 개정 규정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렇게. 아, 이 방송은 올해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 성지 방송이 될 거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갑자기 제가 좀 흥분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다주택자와 내 집 마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채널 제네시스 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그 다음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자, 민주당 압승으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탄력. 그냥 쭉쭉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일보가, 그래도 굉장히 좀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쪽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는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있고, 약간 진보 쪽으로는 한겨레, 뭐 이렇게 경향,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좀 특정 언론사 말씀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중간에 좀 있는 것 중에 볼만한 게 좀 한국일보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제가 좀 가져왔는데, 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당이 압승으로. 아주 기분 좋죠. 지금 G7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벌써 150명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기존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인데, 만약에 이제 변수가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오래 가버리면은 이거는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가 계속됐을 때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은 이 기업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나오는 거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아무리 무슨 뭐 호재가 있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부 규제를 완화했던 다주택자의 실망 매물이 증가한 거라는 관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거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새로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앞서 봤었던 거, 그냥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하게 시각을 보고 있다 해서 이제 제 주장을 좀 약간 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최근 로또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서 채권 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채권 입찰제 논의. 저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채권 입찰제 논의 본격화 가능성. 이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채권 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그래서 뭐 로또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죠?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빙고. 대박.
그 다음에 뭐냐면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다. 한잔 마실게요. 저도 몰랐어요.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일보에서는 수정 쪽에 약간 그 무리를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선대위원장이었었고 그 약간 대선 후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다룬 거죠.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일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채권 입찰제에 대해서 뭐 채권 좀 사고 당첨 가능성 높다면은 그것도 좋은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있고 좀 낮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면 로또였잖아. 이게 크면 로또였잖아. 근데 이거를 채권 사서 좀 약간 차익은 줄어든 대신에 내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것도 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그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도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권 현장에서 보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은 특히 서울 집값을 내리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멀어.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쉽고, 결국에는 서울 도심 내부,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죠.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운 1기 신도시, 이것도 재건축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집권 여당은 거기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 잠실 주공 5단지라던가 몇 개 이런 게 재건축 갖고 계시는 분들 몇몇 분들 좀 얼굴이 떠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아무튼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 공유용 모기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봤었고, 수익 공유용 모기지는 아시죠? 간단히만 제목만 쓸게요. 모기지라는 게 이제 대출이잖아요. 대출 요거를 해주고 되게 싸게 해줘요. 1.7% 이런 식으로. 대신에 나중에 집값 오르면 집값 올라간 거 얼마 반틈 나한테 내, 이런 거예요. 좀 심해. 내가 봤을 때 내가 신혼부부를 하면 저 이거 안 받아요. 이자 내가 더 내고 말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협상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상대방하고 내가 분명히 한 명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협상에 윈윈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윈윈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그 승자들이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거지, 막상 까놓고 보면 꼭 어느 한쪽은 승자고 어느 한쪽은 패자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내가 이걸 내가지고 1.7%라는 확실한 그 이자를 받고 다 챙겨 먹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집값의 수익을 반 정도를 내가 가져가. 그러니까 은행은 떨어져도 이자 먹는 거고 올라가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상품을 쓴 사람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전 별로 추천 안 해요. D9 for me, 잠실 주공 5단지 1990년부터 사는데 재건축 지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입장은 아닌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모시는 상사분이 잠실 주공 5단지를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장특공을 받으려면 거주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이 길어야 장특공이 8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자식들 키우고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또 본인 들어가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거주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심란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좀 이게 이제 180석 정말 거대 여당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중한 책임을 짓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정말 좀 그래서 약간 이 승자의 좀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몇 가지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몇 가지 이제 드릴 건데, 자,
우리 쭉 이게 스토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일단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3종 세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은 전월세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그나마 내가 갖고 있었던 주택임대소득세는 더욱 강화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임대소득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전세냐 월세에 대해서 내가 신고해서 세금 내는 건데, 얘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요건이 되면, 해당되면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거가 이제 올해 신고 납부하는 거고, 올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달에 신고해야 되고, 매년 해야 돼, 매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3의 보유세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택임대소득세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 투명하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등록이 80%라고. 근데 이 미등록 80%를 전부 다 등록하는 것처럼 하고 이 전체의 모습을 내가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부 정책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고 싶다면 등록 의무화를 한다. 그래서 주택법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그림이 나와요? A, 이제 부동산 끝났네, 이런 말이 나와. 이제 부동산 끝났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치킨을 먹으면서 결과를 보면서 저도 올해 투자 방식 전면 재검토. 전면 재검토. 뭐야, 커피 다 먹었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가 올 6월 말까지죠? 연장 가능성 없다. 이거 일부 의견 나왔거든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도 못 보고 그러니까 좀 연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180석이에요. 그래서 연장 가능성 없다. 끝! 그 다음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국이 2년 내 조정대상 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 누가 오윤석 대표님, 닥터아파트 2년 안에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 될 거다. 강의 때 자주 언급했지만 이제 블로그에 공개해도 될 듯. 엄청난,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참여정부에 전국이 투기관로 지정되는데 2년 남짓 걸렸다. 대박.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선 빼고 다 투기관이죠. 2002년 9월 6일에서 2003년 6월 7일까지 9개월 만의 말이다. 아파트값이 연속 2자릿수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전국이 만약에 다 규제지역 묶인다. 그러면은 지방도 좀 지방도 약간 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뭘 해서 빠져나갑니까? 법인을 하잖아요. 법인 취득세 중과 들어갈 것이고요. 법인 토지 등 양도차익 추가 법인세 도입될 가능성 매우 높아짐. 단 전체가 다 도입돼 버리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투자 법인에 한할 것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법인 투자가 열풍이 불었던 게 몇 년도부터예요? 2017, 2018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딱 5년 되면 끝나요. 이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턴다. 자, 그러면 18년이라고 가정하면 언제지? 18년이라고 가정하면 언제 털어? 23년. 23년에 뭐 있죠? 대선 끝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다. 조심하세요, 법인은. 특히 가수금
가지급금 조심. 여러분들이 법인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양도세 중과 피하고 막 그 다 좋은데 처음에는 자금이 없으니까 대표가 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가수금이잖아요. 가수금.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대표가 그냥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돈을 또 어디서 끌어와. 그럼 그 개인한테는 증여세 이슈가 되고 요 법인한테는 가수금 이슈가 돼요. 방금 제가 한 말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법인 안 하면 돼. 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다 봤나? 오늘 정신없이 본 것 같은데? 정신없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벌써 몇 분 됐지? 오늘도 너무 많이 했는데?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노비님, 반가워요. 아, 타자 치는 소리가 섹시해요. 고마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200명? 뭐 하고 있어, 지금? 다들 일 안 하시나? 법인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꼭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이 막 물어보는 게 보면, 막 진짜 막 절세와 찰세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되게 위험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대로만 하고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법인만큼 저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정리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게. 그래서, 정리 간단히 하고, 우리 앞에 인사한 거랑 뒤에 질문 받는 거는 좀 줄일 건데, 자,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봐야 돼. 자, 우리가 어제 여대 야수가 될 거냐, 여수 야대가 될 거냐, 좀 됐는데, 일단 여수 야대는 땡 끝났지. 그래서 여대 야수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게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 신청권, 전월세 상한제가 3종 세트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면, 미등록한 전체 80%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 한 효과가 나타나 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미등록인이어도 그냥 차라리 등록을 해버리자 라는 심리가 강해질 텐데, 그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등록을 할 때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혜택조차가 없다면은 아예 등록 안 하는 것도 방법이, 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팔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요게 되고 나면 우리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전세 공급은 무조건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할 텐데, 지금 이런 시국에 집값이 보합이거나 하락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국에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겠어요? 못 사요. 게다가 대출도 안 풀렸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안 산다. 아니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월세 찾겠어요? 전세 찾겠어요? 전세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눈치 빠른 집주인들은 지금부터 벌써 올리고 있어요. 반전세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매우 불안해질 거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러니까 정부, 이제 여당에서는 이 3종 세트를 빨리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빨리 도입하고 올 5월 달에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종부세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거리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거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체면을 봐서 그냥 조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까요? 국민의 뜻인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거 외에는 별로 변수 없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12, 16 대책대로 나올 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이미 2019년 전면과세 들어갔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더욱 강화되고 매년 내야 돼, 매년 내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염려하는 거는, 등록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주택법에 따른 거, 즉 지자체에 등록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세무서에 등록하는 이게 있는데,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지금 등록 의무화 시켰단 말이야. 안 하면 0.2% 가산세 매기겠다고. 그럼 이거 남은 하나를 일부러 안 했을까? 아니죠. 이거 곧 들어갈 거, 이거.
180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의무화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등록 의무화 시켜버리면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는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그 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심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어요. 180석.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올 6월까지는 이제 연장 이제 이런 의견 그냥 쏙 들어갈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고 그래서 이때 금매 나올 수 있다. 금매 나오면 내가 실거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 갭 줄어들면 사라. 그냥. 수도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가는 보합 또는 일부 하락할 거다. 전세는 올라갈 거다. 갭 줄어들 거다. 결국 실거주자는 기여될 수 있다. 그런데 실거주자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해필 돈이 없네. 대출도 안 되는데.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이밍은 올 6월 말, 그 이전 잔금 빨리 칠 수 있는 사람. 2차 매수 타이밍은 올해 하반기.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입찰제, 그리고 특히 수익 공유용 모기지 이딴 거, 이런 거는 저기 신혼부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지는 게임이다. 지는 게임. 자, 그리고 규제 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계속해서 전략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집권여당은 이제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 계속 늘리면서 본인들이 말하는 3기 신도시를 어떻게든 빨리 공급하려는 전략으로 갈 거다. 그래서 못 움직이게 얼음 땡 만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들어갈 거다. 법인 취득세 중과 이거는 작년부터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얘는 곧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토지등 양도차익에서 추가 법인세 이거 30% 들어가면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주 매우 이제 효과가 없어진다. 메리트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법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자. 어떻게?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오케이. 끝! 오늘 그 기사를 좀 많이 봤어요. 가지고 첫 번째 기사는 선거 당일날 아침에 올라온 기사였고요. 나머지는 선거가 끝나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좀 이렇게 제 의견에서 좀 이렇게 검증하는 것처럼 약간 뒷받침하는 거 위주로 했는데, 물론 오늘 영상이 말씀한 대로 드린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취지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이 지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주택자, 이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전략을 좀 잘 쓰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해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